매매 호가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에 되어 있느냐? 보증금 5천에 월 임대료 300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건물의 자본 환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네.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학계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저술 모든 부동산 면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신 조훈희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재테크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지금 네. 투자금융 전공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멋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실제 수익을 만드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주택 투자를 먼저 가져와 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주택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성이 있고요. 황금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가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상가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뭐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월세 받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거용 부동산 외에 이제 상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입지 분석이 아니라 실제 수요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 분석, 교통 분석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기초편인 주택 투자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문가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전문가는 한 지역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핀셋처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네. 실제 수요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어요. 오. 예, 왜냐하면 다 분석을 해서 해봤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 부동산이라는 건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가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팔 때 그게 수익으로 현금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살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 결국 제 아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모든 걸 판단하고 다 바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안건을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회사 사장님한테 보고하듯이 A, B, C 안을 이렇게 아내한테 들이밀면 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럼 이제 싹 돕니다. 싹 돌고 나서 마지막에 아내가 난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선택을 해주는 곳에 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떠먹여주는 느낌이 드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네, 근데 그래야 결국 네. 다음에 살 사람은 다른 집의 또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하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가족과 함께한다라는 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예, 주말에 뭐 놀고 싶고 뭐 쇼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쪼개서 저는 거의 10년 이상을 다녔거든요. 우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세상엔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사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살다 보면은 뭐 전세도 해야 되고 월세도 해야 되고 매매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선택인가. 네. 누구나 다 부동산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도 하고요. 너무 자신의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나만의 기준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매매 차익을 얻는 부동산은 사실 미래를 좀 예측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확실하게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단어,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임대 수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임대 수익. 운용 수익을 임대 수익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용어는 운용 수익입니다. 운용 수익. 내가 부동산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즉 수익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임대료가 높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비가 낮아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관리비는 또 생각을 안 하시고 임대 수익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랑 관리비 요거는 바로 이 건물 안에서 수익을 책정할 수 있는 요소고요. 네. 그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공실률이 뭐 낮아질수록 임대 가격 지수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시장에 수요와 공급
즉 갑자기 상가가 막 공급이 된다. 신도시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상가가 공급이 되면은 임대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 수익은 사실 매매 차익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뭐 월세 받아봤자 네. 뭐 몇 천만 원을 받는 거는 개인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은 뭐 기업이죠. 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꿈꾸는 건물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에서 네. 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현혹이 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약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한 달에 몇백 벌려고 겨우 부동산 투자를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캐시플로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뭐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그런 나라들도 운영 수익에 좀 더 측점을 둔, 즉 우리나라는 매매 차익으로 분양하고 다 빠지는 형태로 되고 있지만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수익 중심의 부동산 상품이 계속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뭐로 평가가 되느냐? 운영 수익, 즉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뭘 뜻하느냐?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네. 계속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계속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부동산만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갑자기 규제가 세졌다? 네. 그러면은 상가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상가 수익률보다 뭐 지산의 수익률이 높네? 그럼 또 지산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동산 안에서 움직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은 부동산 안에서만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한 번씩은 다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를 들면 뭐 국고채 수익률이라든가 그렇죠. 채권. 예, 네.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1년 예금 금리가 몇 %인지도 한번 그렇죠.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그냥 예금으로 예. 되고요. 예, 은행에 1억 1년 넣어놓으면은 4% 준다. 예, 근데 이 상가 수익률은 3%다.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은행 넣어야지. 그렇죠. 예. 예, 뭐 이게 이자 수익률 떼도 더 이득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논리인데 이런 거를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 원금을 잃을 일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임대료 안 내는 경우도 없듯이 뭐 종부세도 안 내도 되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네. 또 전문 용어인 자본 환원율이라는 단어를 좀 가져와봤어요. 자본 합원율. 캠 레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을 분석할 때 쓰이는 도구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개념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장래의 수입을 단일한 현재 가치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수익률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말이 결국 어려워, 설명이. 예, 결국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임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네. 즉 내가 이거를 전체 얼마를 주고 샀는데 연 수익이 얼마가 들어온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수익률을 몇 %로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가져와 보면요. 매매 호가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에 되어 있느냐? 보증금 5천에 월 임대료 300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건물의 자본 환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네. 300만 원이 월세니까 10개월 곱했습니다. 그럼 연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게 3,600만 원이고요. 그렇겠네요. 뭐 매매 호가에서 보증금 5천을 빼봤습니다. 네. 그럼 9억 5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나누면 단순히 3.79%.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안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임대료만 넣었잖아요. 사실 뭐 거래 비용도 있고요. 네. 취득세도 있고 중간에 보유세도 있고 건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우선 다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들어가면 여기에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계산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를 자본 환원율로 계산을 하시는 이유가 이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 대출 받는 네. 경우에는 또 그것들도 감안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대출 이자는 우선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건물이라 그래도 네. A라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살 때 이자 비용과 그렇죠. 신용이 거의 없는 사람이 살 때 이자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네, 나죠. 신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이자를 싸게 받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품인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누구한테 좋은 상품, 누구한테 낮은 상품 이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금리 차이가 1%만 나도 이게 네.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수익과 네. 가치,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본환원율을 첫 번째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 가치로 사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캡레이트라는 걸로. 그렇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 요인, 즉 부동산의 수익은 뭐 임대료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가 높으면 그 상가는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당연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뭐 자본환원율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자본환원율이 예를 들어 4%예요. 네. 근데 시장 이자율이 아까 뭐 5%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겠지. 예, 그쪽으로. 이자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상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적어집니다. 네. 그럼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내려갔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본 환원율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뒤집어 봤습니다. 산식을 조금 뒤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에 보증금 5천, 임대료 300, 어.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아까 봤던 자본 환원율이 3.79%였어요. 3.79였죠. 네. 3.79%짜리 투자 상품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매수자가 나타나서 나는 목표하는 자본 환원율이 5%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건물을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역산하는 거구나. 네, 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식을 또 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300만 원 네. 곱하기 12개월. 네네. 이게 운영 수익이죠. 나누기 매수자가 나는 5% 상품으로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5%를 나누면은 10억짜리 건물이 얼마가 되느냐? 7억 2천만 원짜리 된다. 그렇죠, 그렇죠. 즉 가격이 낮아졌는데 네. 임대료는 그대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죠. 네. 네. 거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이제 7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가격은 결국 낮아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들 막 혼돈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일 수 그러네요. 있다. 단 임대료가 그대로 있을 때라고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이렇게 캡레이트로 조금씩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필요하다. 네, 그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요, 이 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5%가 좋아, 5%가 난 5%면 됐어라고 해서 5%로 기대 수익률을 딱 픽스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무위험 수익, 즉 위험이 거의 없는 수익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위험 할증률을 더했을 때 내가 어느 상품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네. 아까 상가가 뭐 5% 수익률이 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무위험 수익이라는 뭐 국고채나 정기 예금 금리가 뭐 3.5%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위험 할증률을 한 1.5% 정도. 나는 1.5% 정도는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1.5% 정도는 더 수익률이 높아야 내가 여기 투자를 할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무위험 수익은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행에 바로바로 나와요. 보시면은 제가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져 있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보입니다. 즉 무위험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낮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예, 역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이때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2021년부터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이 더 적은 국고채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은데 왜 부동산에 투자하지? 라고 시중의 돈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항상 아무리 전문가나 뛰어난 사람도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라는 이 흐름을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를 좀 자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기대 수익률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고채는.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최소한 3%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고채보다 높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 부동산 투자 위험 할증률을 그럼 내가 얼만큼 판단을 할 것이냐, 혹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실 위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을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해서 이거는 내 건물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거는 우선 투자금이 크죠. 황금성도 떨어집니다. 주식처럼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나온 상품들이 뭐 부동산 토크나 상품도 있고 예, 리츠도 있긴 있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그 황금성을 조금 더 유동화 시키기 위해서 나온 상품들도 있긴 하고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도 가격의 변동폭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리고 거래 비용이 높고 우리 취득세 뭐 세금 내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 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은행에서 250개 임차인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와우. 예. 예, 임대료 미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많죠. 예. 그리고 그만큼 또 미납되고 공실이 되었다. 그럼 임대료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네. 관리비까지 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제일 진짜 불행한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대출도 받았어. 은행이자 나가, 관리비 나가.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은 죽어나가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실이 정말 무섭습니다. 맞아요. 네, 공실이 무섭고 또 이자율이 갑자기 변동이 됐을 때 2023년도 그 네. 상반기 때 막 7% 간다고 8% 간다고. 맞습니다. 와, 실제로 힘들어. 법인은 더 높은 그쵸. 이자율이 나왔었어요. 근데 또 대출도 안 나와 또 그런 네. 상황에서. 예. 아예 또 없기 때문에 대환도 안 되고 참 답답했었죠. 참 예.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물가 변동이나 갑자기 경제가 변동하는 상황, 그렇죠. 뭐 지금도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법이 바뀌는 경우, 특히 세법에 대한 게 바뀌면 너무 힘들죠. 네.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공부해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환원율과 기대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부동산 투자의 전체 과정을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요거에 목적을 듭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그렇죠. 사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어디를 살까? 어떻게 싸게 살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지 사실 뭐 가지고 있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부동산 투자 과정, 즉 실행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이 취득 과정에만 너무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관리하는 과정 안에서는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분들도 관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유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 과정까지 요 세 개가 이제 부동산 투자 과정.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자 과정인데요. 더 넓게 보면은 요 취득하는 과정 안에서도 더 쪼개서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첫 번째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금융을 몇 프로 받을 건지 이자를 몇 프로 받을 건지 뭐 대출을 LTV를 몇 프로까지 할 건지 투자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는 이 상품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절차에 맞는 건지
그리고 법적으로 계약이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취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 투자 과정, 취득, 보유, 처분으로 보이는 과정도 사실 요 한 개의 단계인 실행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할 건지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더 큰 개념이네요. 저거. 예, 더 큰 개념으로 내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팔고 나면은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래서 얼마 벌었는지, 예. 예, 그런 측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팔고 나서 잊어먹으세요. 그렇죠. 예, 내가 2억에 사서 3억에 팔았어. 네. 예, 그러면은 그냥 1억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통장 있는데, 잔고 보고 예, 야, 1억 벌었다. 다음 이렇게 예, 이제 내가 1억 벌었어라고 하는데 그게 뭐 20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한 투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번 성과 측정, 연수익이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